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8월 13일, 미국은 뛰어난 과학자들을 끌어모아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약 13만 명의 인력과 19억 달러라는 거금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일명 맨해튼 프로젝트로 1945년 7월 16일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하며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이제 죽음 이후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미국의 과학자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프로젝트 성공 이후 했다는 이 말은 결코 허세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1억 시민이 전부 죽더라도 항전하겠다던 일본 제국은 단 2발의 원자폭탄으로 전쟁 수행 의지를 상실했고, 이제 세상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진입했죠. 그리고 원자폭탄이 새로운 세상의 기준이 됐다면 그것을 가지려는 나라 역시 존재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에게 핵무기의 존재와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자체는 별로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소련의 과학자들은 이미 1940년부터 핵분열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미국과 영국에서 핵 관련 과학자들의 활동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비밀로 묶이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판단했죠. 스탈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독일과의 전황이 위태롭던 1942년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도합니다. 다만 위태로운 전황 탓인지 당장 직접 개발보다는 정보 수집에 공을 들였고, 본격적인 개발은 1943년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소련은 전쟁이 끝난 이후 원자폭탄 개발에 총력을 다했고, 그 결과 1949년 8월 29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한편 미국은 당초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려면 최소한 1950년대 중반은 지나야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예상은 처참히 빗나갔습니다. 소련 내부에 나름 연구가 진행 중이던 점을 생각하더라도 이건 개발이 너무 빨랐죠.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 속도의 비결은 먼저 만든 미국에 있었습니다. 핵무기의 개발은 미국의 최대 기밀 중에 하나였고,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애초에 소련 스파이가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회의를 갖고 공산주의에 심취했던 자생적 스파이들이 핵무기 개발 정보를 소련에 제공했습니다. 이 정보가 없더라도 소련은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었겠지만, 소련에 전해진 정보로 개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원자폭탄의 위력에 충격을 받긴 했겠지만 충격보단 환호를 질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애초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들어낸 맨해튼 프로젝트 자체가 미국 혼자서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가 합동으로 추진했고, 당연히 원자폭탄엔 영국의 지분이 있었습니다. 1943년 퀘벡 회담에 의하면 원폭 사용 시 영국의 허락이 필요할 정도로 그 지분은 작지 않았죠. 이처럼 원자폭탄은 사실상 양국의 공동 개발물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공동으로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곧 세게 뒤통수를 맞는데요. 미국은 상원의 반발을 핑계로 협정 수정을 강요했고, 원자폭탄에 대한 영국의 지분을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또한 1946년 냉마음법을 만들어 기초정보를 제외한 정보공유조차 거부했죠. 아마도 43년 퀘벡 회담과 44년 하이드파크 협정 자체가 의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비밀 회담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영국은 미국에 비해 돈이 없을 뿐 기술도 과학자도 갖고 있었고, 기분은 더럽지만 까짓거 자기가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영국은 1947년 1월 분노의 핵 개발을 시작해 약 5년 후인 1952년 10월 호주 몬테벨로 제도의 트리무유 섬에서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며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 번째 핵보유국이 됩니다. 프랑스는 유럽을 대표하는 강대국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초반에 독일에 패배한 이후 서유럽에서의 발언권은 매우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제무대로 가면 미국과 소련에 밀려 주요 회담에서는 무시당하는 일마저 있었을 정도였죠. 항상 위대한 프랑스를 갈망하던 프랑스인들에게 이러한 현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들은 프랑스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단으로 핵무기를 선택합니다. 프랑스는 이전부터 핵무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적으로는 1958년 샤를 드골이 대통령이 되면서입니다. 그는 나토를 프랑스와 미국, 영국 3국 주도체제로 재편하자는 제의를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반대로 거절당하는데요. 이 사건은 핵무기를 향한 프랑스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드골은 독자적인 핵전력을 갖추지 못하면 프랑스는 더 이상 유럽의 강대국이 아니며 미국의 종속국에 지나지 않게 된다 라며 핵 개발을 시작합니다.
실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과 공동 개발을 진행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은 기술자와 과학자들을 프랑스로 파견했고 결국 1960년 프랑스는 핵무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미국은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나토를 통해 압박하기도 하고 해구산을 제한하기도 했지만 프랑스는 나토를 탈퇴하는 강경책으로 돌파했고 해구산에 대한 드골의 질문인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나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과 달리 중국의 모택동은 원자폭탄의 위력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보면 1955년 핀란드 대사를 만나면서 중국 인민은 결코 미국의 핵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6억 명의 인구와 96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로 우리를 절병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1957년 모스크바에서는 세계대전이 재발하면 최악의 경우 전 세계 인구 27억 중에 절반이 죽고 제국주의 국가는 모두 파멸되어 전 세계는 사회주의 체제로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중국을 통일한 자기 자신과 중국 공산당의 군사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택동은 중국의 거대한 영토와 수많은 인구를 활용하면 어떤 침략군이라도 대응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핵무기를 가져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957년 10월 15일 중국은 소련과 국방 신기술에 관한 밀약을 맺어 소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죠. 1958년 소련은 중국의 원자로를 건설해준 이후 기술 공여를 시작했고 중국은 1959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64년 10월 16일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며 중국은 프랑스에 이어 5번째로 핵무기 보유국에 등극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핵 개발엔 운도 따라줬는데요. 1950년대 후반 소련과 각종 마찰이 생기자 소련으로부터 기술 지원이 끊겼는데 이 무렵 미국에서 메카시즘이란 반공 광풍이 불면서 중국계 과학자들을 알아서 추방해줬고 중국은 그 인력을 흡수하며 원자폭탄 개발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순서대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입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들은 모두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강대국이죠. 하지만 이들 외에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다음 영상에선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또 다른 나라와 이외에 실패한 나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으로 오늘날 유엔 상임이사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었지만 이들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라는 강하고 큰 힘을 갈망했습니다. 이들 중엔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실패한 국가도 있고 보유했지만 포기한 나라도 있으며 있는지 없는지 아리송한 나라도 존재합니다. 초기 인도는 핵무기 개발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갓 독립한 인도엔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았고 초대 총리 네루는 인도의 평화에 대한 나름 신념이 있었죠. 이들의 신념은 50년대 후반 중국의 핵 개발이 가시화되고 1962년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네루 총리는 개발을 승인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시기 에너지원으로의 원자력엔 관심이 있어 적극 지원해 1960년 첫 원자로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핵 개발이 고도화되자 인도의 핵 개발에 대해 강경론만 고집하기는 어려워졌고 일각에선 인도의 핵 개발을 묵인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인도는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캐나다의 지원을 받아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하며 핵 잠재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이은 찰스트리 총리는 인도의 비핵화 노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원자력 연구 프로그램의 강화와 평화적 핵폭발 실험을 승인하는 등 점차 비핵화에서 핵무기 개발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3대 총리 인디라 간디 총리는 무력 분쟁 시 핵무기 보유국의 전략적 이점을 인정했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입장으로 기구가 운영된다는 것을 이유로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인도는 1974년 5월 평화적인 핵폭발 실험인 포크란 1 실험에 성공하며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간디 총리는 이 실험이 단순히 정치적, 외교적 목적이 아닌 단순한 과학 실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도는 핵보유국 사실을 때론 긍정하고 때론 부정하며 모호한 입장을 보이며 기술을 고도화했고
1998년엔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역량을 보이며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임을 과시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건국부터 인도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영토 분쟁으로 대립하고 있었고 1971년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동파키스탄을 상실하기도 했죠. 게다가 1950년대 이후 굳건했던 미국과의 반공동맹마저 점점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 만약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우리가 풀만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라고 경고하는 등 인도의 핵무장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던 중 1974년 인도가 핵폭발 실험에 성공하자 파키스탄의 답은 정해져 있었고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은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산업 기반이나 과학적 연구 기반이 없던 파키스탄의 핵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그런데 1975년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덜란드 우렌코사나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근무하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핵심 기술을 갖고 파키스탄으로 귀국한 것이죠. 그는 단순히 연구자로서 핵무기 개발을 지휘하는 것을 넘어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 전체를 지휘했습니다. 카우타 핵단지 건설을 시작으로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장비 등 하드웨어부터 국제 제재를 회피하는 원료 및 기구 수입망, 운영체제, 필요한 기술 획득 등 소프트웨어 전반에 이르기까지 진두지휘했습니다. 이 덕분에 파키스탄은 핵무기 개발 능력이 급진전하여 1980년대 초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만들었고 84년엔 핵폭탄 제조 능력까지 확보했으며 98년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성공합니다. 칸 박사는 말 그대로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였죠. 그는 당시 귀국에 반대하는 가족들의 의견을 뿌리치고 파키스탄으로 가 연봉으로 단돈 3,600달러만 받고 일했는데 그가 이렇게 일한 이유는 조국이 부른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중화민국은 195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 개발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국공내전에서 패배하며 중국 본토를 상실한 그들의 입장에서 핵무기는 일발 역전의 무기 혹은 최악의 상황에서 자국을 지켜줄 유일한 수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대만은 먼저 미국의 지원을 받아 1956년 국립清華대학교에 실험용 원자로를 설치하며 원자력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외교육 파견 등 핵무기 개발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964년 중국의 핵실험이 성공하자 미국은 점차 대만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지원을 줄이는데요. 대만은 미국에 대한 불신과 함께 대만의 안보는 오직 대만이 지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며 1965년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 계획 신주 계획을 추진합니다. 장제스는 5년 내에 핵폭탄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대만은 이스라엘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이비드 버그만 박사를 영입하는 등 노력하는데 그러나 경제적 부담, 국토협소, 과학기술과 각종 기반시설 부재 등으로 전문가들의 반대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대만은 핵개발은 포기하지 않았고 신주 계획을 타오이안 계획, 국방부 산하에서 진행하는 극비 핵개발 계획으로 전환하며 이어갑니다. 대만은 미국의 눈을 피해 남아공과 캐나다에서 각종 원료와 설비를 반입했고 지하 핵실험장을 마련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은 1975년 장제스가 죽고 아들 장진거가 권력을 승계한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1979년 미중 수교가 수립되고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자 대만의 상황은 더욱 절박해지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며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완성을 목전에 두는 듯 했는데 1988년 1월 9일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산과학연구소 산하 핵연구소 부소장 장신이가 돌연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대만은 10일 그를 간첩으로 지목하고 체포하려 했으나 장신이는 미국 의회에서 대만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폭로해버립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중산과학연구원에 대한 특별사찰에 돌입하며 핵개발 관련 모든 설비를 폐기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은 일주일 내에 계획을 중지하고 시설을 폐쇄하지 않으면 상호 방위 조약을 철회하겠다고 대만을 압박했습니다. 대만은 이런 외부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장 대응책을 결정해야 하는 총통 장진거가 13일 돌연 급사했습니다. 대만 정국은 혼돈에 빠졌고 정권을 이어받은 리덩우이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IAEA와 미국이 압박을 가하자 대만은 굴복하며 핵무기 개발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부터 원자력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과학자 니시나 요시오는 1940년 육군항공부 기술연구소장 야스다 중장을 만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고 1941년 도조 히데키 육군장관의 명령에 따라 핵분열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군 역시 1941년 도쿄 제국대학의 교수들을 고용해 핵분열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를 추진하는데요. 1942년 6월쯤엔 핵무기 개발을 구상하기도 했으나 언젠가 개발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설령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전시에 이것을 완성하여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군은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접습니다. 하지만 육군 입장에선 그냥 해군의 소견일 뿐 육군은 1942년 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1942년 이후 태평양 전쟁의 전황은 점차 미군이 주도하기 시작했고 일본군은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거듭했기 때문에 성과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까지 개발 시도는 지속됐으나 3월 도쿄 공습으로 인해 시설이 파괴되고 동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며 일본이 항복함에 따라 일본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많지만 멀쩡하게 잘 만든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해체한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일합니다. 우라늄 매장량이 풍부한 남아공은 1960년대부터 미국의 원자로 기술을 도입해 기술력을 갖췄고 70년대부터 핵무장을 시도했습니다. 남아공의 공식적인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74년 독립한 신생국 앙골라의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에 위험을 느껴 개발을 시작했던 것인데요. 남아공은 1979년 11월 핵무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때 추정하기론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1990년 소련이 해체되어 냉전이 종식됐고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역시 철폐되어 국제적 고립에서도 탈피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핵무기를 유지해봐야 쓸모가 없다고 판단한 남아공은 1993년 핵무기를 폐기합니다.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갖은 고생을 겪어야 했던 것에 비해 날 때부터 핵무기를 들고 태어난 핵폭탄 수저를 가진 국가도 있었습니다. 1991년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독립과 동시에 세 번째로 강력한 핵전력을 보유한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독립하기 전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배치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무려 1240개의 핵탄두와 176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44대의 장거리 전략 핵폭격기, 588기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 그리고 핵포탄, 핵지뢰, 투하식 핵폭탄 등 약 2600기의 전술 핵무기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이 핵무기들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것을 통제할 권한이 없었죠. 전술핵은 소련 붕괴 이전부터 러시아로 차례차례 옮겨지고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인가 코드조차 몰랐습니다. 주변국들과의 상황도 애매했는데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 러시아 모두 우크라이나가 핵을 보유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도 뻔히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1994년 1월 14일 핵전력의 완전한 포기를 선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년 12월 5일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정치, 안보에 대한 독립과 안전을 보장받은 뒤 1996년까지 구소련의 핵무기를 모두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전편에 봤듯이 이스라엘은 프랑스의 핵개발을 지원했고 프랑스가 핵무기를 완성한 1960년 이번엔 프랑스 회사들이 이스라엘 디모나에 핵시설을 지어주며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후 미국의 북인과 세계 유대인의 지원 아래 핵개발은 차근차근 진행되어 63년엔 원자로가 가동됐고 1966년엔 네게브 사막 지하에서 핵폭탄 모형을 가지고 실험했으며 67년 6월 제3차 중동전쟁 때는 이미 핵폭탄을 보유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쯤 되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맞지 않나 싶지만 당장 이스라엘은 핵폭발 실험을 공개한 적도 없고 핵무기를 보유했는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21세기까지 핵무기 개발을 줄기차게 시도하는 나라로 유명하지만 워낙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 핵 개발을 시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소련이 붕괴한 이후 플루토늄 생산을 시도했다는 점과 2002년 파키스탄을 통해 관련 기술을 들여왔다는 점을 볼 때 본격적인 개발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쯤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약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점차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스라엘처럼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재밌는 건 이스라엘과는 반대로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이라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수립을 전후로 정치적 혼란을 겪었고 1950년대엔 6.25 전쟁이 발발하며 나라가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었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선택은 핵이었습니다. 갑자기 핵이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전략적 목적의 핵무기는 아니었고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비군사적 목적의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때마침 전쟁이 끝난 해인 1953년 12월 8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연설을 통해 평화적 목적으로 핵을 이용하는 나라에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하며 국제 원자력 기구에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겨우 전쟁이 끝난 대한민국은 왜 원자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빈약했던 대한민국의 각종 산업과 인프라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복 이전 한반도 전체의 발전량은 약 145만 kW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 남한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4%에 불과했는데요. 당시 산업구조상 남한 지역은 농산물과 식료품이 중심이었고 전력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공업은 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이 들어서며 문제가 되었는데 북한은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5월 14일 남한으로의 송전을 일시에 끊어버리는 5.14 단전을 감행하며 우리나라에 심각한 전력난을 초래했습니다. 정부 수립 직후엔 혼란 수습 때문에 이후엔 전쟁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났을 뿐 발전량 증대와 전력난 극복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중대 사항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원자력 발전을 도와준다고 하니 이건 못 먹어도 고였습니다. 전후 한국은 복구 사업에 필요한 전력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미국의 사업가 워커 시설러를 초청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 등을 방문해 원자력 발전의 실용화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한국도 원자력 발전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는 휴대하고 다니는 3.5파운드 핵연료 막대기를 보여주며 우라늄은 같은 무게의 석탄보다 무려 300만 배나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며 석탄은 땅에서 캐내는 에너지이지만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라고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당시 한국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연구나 개발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1957년 국비 유학생제도 도입 등 여러 과학자를 선발해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원자력 과학자를 양성하거나 연구 추진, 자금 지원 등 핵 역량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시슬러는 한국이 원전을 갖기 위해선 약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원자력 발전 관련 이야기들이 핵무기 개발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축적하기 시작한 핵 역량이 이후 한국의 핵무기 개발로 연결됩니다. 게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순수하게 비군사적 핵 에너지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단언하기도 힘든 것이 그는 연구자들을 불러 역량이 강화되면 우리도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군사정권 시절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0년 핵무기를 포함한 첨단무기 체계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무기개발위원회를 설립했고 같은 해 경수로를 건설하며 비밀리에 핵무기 관련 연구도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빠르게 진척됐는데 1972년 5월 10일 연구용 원자로가 완공됐고 75년엔 프랑스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구매에 합의, 캐나다에선 중수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원자력 설비를 확보한 한국은 설비 운용 기술을 축적해 활용한다면 이제 핵무기까지 몇 걸음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각에선 당시 한국의 과학자들은 이미 핵무기 제조를 위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보였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핵 개발이 꽤 절실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1954년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며 미국의 해구상이 제공됐는데 당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인 북한은 물론 소련, 중국처럼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관점에서 이 같은 미국의 보호는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인으로 작동했습니다. 게다가 1.21 사태,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등 1960년대 이후 북한의 과격한 도발이 계속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지만 아직 국군의 전력은 북한군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국제정세는 한국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1970년 주한미군 주둔병력을 감축, 1972년엔 이중수교까지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게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어지게 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 대신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5년에 걸쳐 15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며 달래주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한국의 핵 개발은 이러한 국제관계 변화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은 만일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했고 경제 제재까지 암시했는데 당시 미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수십억 달러의 외채 공여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재처리 시설과 원자로 판매에도 직접 개입해 프랑스, 캐나다와 맺은 협상을 무산시켰습니다. 핵무기 완성까지는 수년이 더 필요했지만 당장 눈앞에 들이닥친 미국의 압박은 강력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며 1975년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1976년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지미 카터가 1982년까지 한국 내 미 지상군 및 전술 핵무기 철수를 공약하자 한국 내 핵무기 보유 논쟁이 재점화됐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미군 철수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6.25 전쟁 전의 상황을 떠올리며 우려를 나타냈고 미국은 해군, 공군력을 통해 한반도 방위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압도적 공군력에도 베트남에서 승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1977년 3월 카터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선언하자 한국 정부는 5월 미국에 공약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재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79년 지상군과 전술핵 철수 공약을 철회했고 이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격당하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사실상 종결됩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몇 가지 음모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음모론은 11.6 사건 미국 배후론인데 한국 정부와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갈등 끝에 미국의 사주로 벌어진 사건이란 음모론입니다. 다만 이 같은 음모론들은 전형적인 카더라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말 그대로 음모론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핵무기와 관련된 한국의 사건 사고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의 우라늄 변환 농축, 플루토늄 분리 관련 실험들을 IAEA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했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죠. 이에 IAEA와 국제사회는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활동의 성격 확인을 위한 방문 허가를 요청했으나 한국에서 이를 거부해 한국의 핵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일었는데요. 추후 사찰 결과 일선 연구자들이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강행한 일탈이었으며 한국 정부에선 사태 파악 이후 사찰에 협조했고 실험의 결과물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엔 터무니없이 미미해 2008년 한국의 핵 투명성을 공인하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현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경제력과 과학력, 원자력 기술을 갖춘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러면서도 큰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과거 2015년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이 미국 내 비확산 전문가와 관료, 의회 관계자들에게 제출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한국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강력한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확장 억지력을 제공받고 있어 핵무장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국가 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경우 핵무장의 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며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갈 시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고 배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핵 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종합한 한국의 제조 잠재 능력은 세계 10위권으로 평가받는데 한국보다 명백하게 위에 있다고 평가받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정도가 있고 한국은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핵무기 개발 기술력을 말하는 것으로 핵무기 개발로 인한 경제 제재로 온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핵무장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국방의 상당 부분이 미국과 협조에 중점이 맞춰진 대한민국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핵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